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 취임식에 제가 상당 정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려서 제가 자세한 건 좀 생략하고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이번 촛불혁명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바꿔야 된다. 소수의 강자 중심 사회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약자 중심의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보면 소수의 강자들이 다수의 약자들의 노동의 결과 또는 노력의 결과를 사실 약탈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경제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기업 영역으로 본다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희생당하고 있죠. 또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도 보면 주로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에 대한 탄압이 정부 정책의 주가 됐습니다. 아예 대놓고 법률 규정까지 어기면서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죠. 대표적인 예가 소위 근무시간, 최대 허용시간이 과연 52시간이냐. 법에 52시간이라고 일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해놨는데 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 거다. 토요일, 일요일 날 8시간 더 쳐서 68시간 일해도 된다. 일 시켜도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지침을 현장에 내보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주요 구조 중에 하나가 소위 초과임금, 초과근로수당을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0.8배만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결국 소위 통상임금 계산에 상여임금이나 이런 월정액이 아닌 보수를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사실은 노동법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면 다 통상임금에 넣어라 라는 것인데 이걸 다 빼라고 하니까 기업주들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보수를 요즘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아주 작게 최저임금선에다가 다 상여금으로 주고 있어요.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한 편법이죠. 싸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1.5배가 아니라 실제로 받는 월 평균 보수의 0.8밖에 안 되더라. 즉 새로 사람을 뽑아서 고용을 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싸게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부가 체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라의 기본적인 노동 정책이 저는 대전환을 해서 노동 탄압이 아니라 노동 보호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의 방식이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특정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했죠. 과거에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실제로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장의 목만큼 소위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률이 노동분배율이 80%, 그 후엔 70%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80년대부터 90년대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모든 성장의 과실을, 몫을 다 재벌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이 100% 차지하고 노동자들의 몫은 늘어나지 않았죠. 노동자들의 몫은 개별적인 몫이 계속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소위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몫을 다 기업의 몫으로 넘겼고 또 기업의 몫으로 넘겨서 모든 기업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본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강자 중심의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초과 이익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은 겨우 허덕허덕 생존하는 수준에 결국은 방치됐고 재벌 대기업들은 30대 재벌이 무려 770조, 750조인데 어느 틈에 또 20조 또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한번 낼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770조, 1년 국민 총생산의 무려 절반에 해당되는 2015년에 우리 국민 총생산이 1559조였는데 이 절반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30대 재벌에 몰려 있는 겁니다. 사내유보금으로 몰려 있으니까 결국 돈이 돌질 않죠. 수요도 사라져 버린 거죠. 돈이 자꾸 한쪽으로 몰리니까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경제 성장을, 경제 활성화를 하는 유일한 길은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려야 구매력이 생기고 그래야 기업도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고 그래야 투자할 데가 생기고 경제가 선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딱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로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을 정도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과세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복지 확대에 써야죠.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의 이런 소위 재벌 황제 경영 같은 이 불법적인 암적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끼리도 상호 합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줘야 재벌 대기업을 포함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살아나죠. 두 번째는 노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벗어난 첫 번째 방법으로 쓴 게 노동 강화였어요. 그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똑같았죠. 모든 소득이 독점 기업들한테 다 몰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경제가 회전이 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시작하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노동조합들이 단체 행동을 하거나 파업을 하면 다 반란죄로 처벌했죠. 왜냐하면 왜 떼거지로 달려드냐, 한 명씩 해라. 1대1로 해라. 이게 자유주의죠. 떼지어서 달려들지 마라. 떼지어 달려지는 건 그걸 반란죄로 처벌해서 교수용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전환을 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자들이 파업에 대해서 부사대 동원해서 두들겨 패는 것을 못하게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막죠. 법률로 노동조합을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세졌어요. 그리고 작업 현장에 불법 노동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중산층이 생겨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났죠. 50년 동안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했던 게 당시 재벌은 아니죠. 대기업들, 독점 대기업들로부터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료품도 대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 공평하게 미국 사회에 퍼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살아났죠. 근데 이게 망한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소위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죠. 경쟁을 강화하자. 돈 힘센데 몰아주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업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 약한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했죠. 힘센 사람 좀 마음대로 해라. 돈 많이 벌게.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초기에는 약간 득이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 대공황 직전 상황까지 지금 가버린 겁니다. 돈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시중에 돈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 현재 상태에도 해결을 하는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그거예요. 재벌 대기업들을 포함한 경제적 강자들의 독점과 형포를 규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규제하고 중소기업들의 여지를 주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죠. 불법 노동 못하게 작업 환경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산재 걸리게 하지 않게 결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면 보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52시간 일시키라고 했는데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354만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만 정확하게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해도 33만 개 일자리가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업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불법 노동을 철저히 규제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일자리 질도 올라가지만 거기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노동자의 힘을 키워야죠.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강화해주고 노동조합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서 산별교섭을 확대하고 산별노조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소위 단체 협약의 확장력, 이걸 효력을 확대해 나가야죠. 우리나라는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보통 가계소득이라고 하죠. 기업소득, 가계소득, 정부소득.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소위 가계소득이 과거에는 국민 총소득의 80%였는데 지금은 6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비율로. 그래서 이거를 최하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해야 한 8%, 7% 올라가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계산해 보시면 이 사내 유보금으로 계속 대책 없이 쌓이는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벌들 또는 대기업들 영업이익 500억 이상을 얻는 대기업들에게 증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증세도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깎아준 세금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보셔서 알지만 10대 재벌 기업이 세금을 12.1%밖에 안 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전원체계하고 한번 다툰 일이 있는데 11이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너 왜 1 틀렸 0점 몇 틀렸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8% 올리면 15조 원 정도가 매년 거치는데 이 15조 원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증세하고 그걸 복지 지출 확대하고 핵심은 노동자들의 보호를 통해서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목, 즉 가계소득을 정말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불평등, 예를 들면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시장이 이중화돼서 불평등이 심하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기업 노조를 패는 거예요. 정규직, 대기업, 금융 뭐 이런 쪽에 노조들을 패가지고 하향 평준화 시키자. 좀 쉽게 자를 수 있게 하자. 보수를 좀 깎자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노동소득이 늘어납니까? 왜 더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고 깎은 만큼 예를 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지냐? 전혀 안 좋아져요. 보셔서 알죠. 임금 피크제인가 뭔가 했는데 실제로 피크제 해가지고 아낀 만큼을 새로 고용합니까? 안 하지요. 또 쌓지. 유보금을 또 쌓아요. 그냥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뭐 철도 노조니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무슨 뭐 귀족 노조가 어쩌고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니까 어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절대로 끝까지 안 했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들이 받고 있는 현재 보수 수준이 다른 하위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지. 우리의 생산성이나 생산력 수준에 비춰보면 결코 높은 게 아니다. 기껏해야 받을 거 받는 수준이다. 그러니 예를 들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강화해서 그들을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그러냐 정부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강화, 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소위 노동경찰의 신규 채용. 지금 근로감독관이 1,100명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임금체불 신고 들어온 것도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노동 현장에 이 불법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또 다 사용자 편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저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대개편을 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그야말로 육성하는 좀 이상하죠. 예. 방해하지 않는 것만 해도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질 거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의 몫을 늘리는 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다.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또 제가 주장하는 게 다 그겁니다.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 뉴딜 성장 정책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건 결국 재벌 대기업들의 암적 황제 경영 철저하게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든다. 두 번째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를 통해서 노동자 즉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된다. 세 번째로 과도한 초과이익을 쌓고 있는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그리고 10억 이상 버는 개인 소득자, 500억 이상 버는 법인 소득자에게 8% 내지 12% 정도 증세를 해서 한 17, 8조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지출해서 국민들이 그 돈으로 물건이라도 살 수 있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니까요. 저는 뭐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된다.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이것도 추세죠. 근데 주는 우리나라는 생산자를 보호하죠. 그래서 옥시 같은 데서 이상한 물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 1,000명이 넘도록 죽어도 가만 놔둡니다. 이거 대대적으로 고쳐야죠. 금융도 마찬가지죠. 금융도 대출자 중심이지 이게 소비자 중심이 아니에요. 아니 대출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니 500만 원 빌려줬다가 3개월 동안 못 갚아가지고 연체하고 그러면 한 10% 받고 팔잖아요. 아니 10% 그러면 90% 면제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10% 받고 산 사람이 죽으라고 쥐어짜가지고 돈 받다가 안 되면 또 1%에 팔잖아요, 도로.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막 괴롭혀가지고 막 받다가 안 되면 막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또 팔잖아요. 채권자한테는 가치가 제로, 거의 1% 뭐 0.5%밖에 가치가 쓰레기인데 채무자는 어떻습니까? 그 평생 지고 가야 돼. 평생이 짐이에요, 이게. 갚을 능력도 없어요. 평생 도망 다녀야 돼. 네? 원금의 3배씩 되는 이자가 생기고 말이죠. 이걸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결국 대출자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렸죠. 이걸 면제해줘 버리고 예를 들면 1% 정도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다 사서 싹 없애버리면 모두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1% 주어서 사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압류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거기서 내는 세금만 해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 사람들 소위 기초생활수급이니 이런 거 다 대줘야 되는데 그거 안 드는 거 돈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몰라서요? 이재명도 하는데 전문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버릇 나빠질까 봐 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죠, 자기들은. 왜냐하면 깎아주기 시작하면 약자들이 건방지게 자꾸 빌려서 혹시 떼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약자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버릇 나빠질까 봐.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죠. 복지 지출이 왜 공짜고 국민은 버릇 나빠지게 하는 겁니까? 복지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최대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비용은 최소한으로 적게 써야지 그거 많이 쓰는 게 자랑입니까? 그 최소한으로 쓰고 최대한 남겨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헌법 34조에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이재명은 맨날 포퓰리스트에다가 공짜나 주고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가야 될 정말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강자 중심에서 다수의 약자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정치적 영역이든 경제적 영역이든 노동의 영역이든 조세행정의 영역이든 복지행정의 영역이든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다수가 보호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제안하신 정책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 중에 정말 기발한 게 많더군요. 노동자 이사제 이런 건 뭐 제가 원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웬만한 대기업들 일정 규모 이상은 노동자를 당연히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워버리지. 헌법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고 거기에는 돈 투자한 사람만이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 왜 돈 투자한 사람만 주인입니까? 거기서 평생 인생을 묻은 개인도 사람도 하나의 구성원이고 동등한 가치가 있잖아요. 왜 돈만이 주인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 구조조정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는 건데 이익은 전부 자본이 100%다 보고 손해는 전부 노동자가 부담하고 노동자가 죄 지었습니까? 이 마인드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죠. 돈을 투자한 것도 그 돈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한 거잖아요. 주주, 투자자. 주주와 돈을 투자한 사람과 내 노동을 투자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왜 노동은 가치가 제로고 돈을 투자한 사람은 100입니까? 이걸 바꿔야죠. 그래서 노동자 파견 이사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럽은 다 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많게는 2분의 1까지 노동자들이 파견됩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분의 1을 하든지 4분의 1을 하든지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또 공공기관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일정 대기업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본을 투자한 사람 소수가 그들의 노력만으로 만든 게 아니다. 국민이 만든 거고 소비자가 만든 거고 채권자가 만든 거고 거기다 노동자들이 만든 거고 특히 소수 주주들이 상장 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업 감시를 위해서는 그 기업의 내용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파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것도 한번 보니까 제가 맨날 고민하던 건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이 될수록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온갖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100%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5% 이상은 전부 다 자기 권리를 다 뺏긴 거죠,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일정 정도 권한을 남용하면 그 지위를 박탈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네요. 기업 관련 범죄 행위라면 일정 지분 이상을 그 기업에 대해서 못 갖게 하자.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정말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의 지배권을 남용해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많이 연구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업 관련 범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일정 지분 이상 못 갖게 하자. 충분히 입법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나머지 뭐 금융 소비자 보호나 이런 건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소액 신용대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소위 권력이 양심이 조금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양심이. 이 양심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짓 못해요.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정치 권력 자체가 소위 경제 기득권자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딴 몸인데 실제로 보면 뒤로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게 하나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네. 노동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나 하고 싶은 일이어서요. 순환 출자의 해소나 이게 당연하죠. 이게 무슨 가짜 주식 만들어가지고 네가 내 거, 내가 네 거 이거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약간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전윤철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전윤철이라는 사람이 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보셨나 봐요. 간부들이 있을 텐데. 신문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악성노조, 노조에 대한 적대감이죠. 적대감. 노동조합이 당연히 힘을 가지고 싸우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못 싸우고 사용자한테 벌벌 기면 그게 노조입니까? 노조란 원래 사용자한테 무서운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드는 거죠. 또 전문 시위꾼 얘기도 나오고.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삼성 그 반올림 농성 현장을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출마 한 날 갔다 왔죠. 출마 선언 한 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만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의 리코법 제정해라. 이 불법 행위로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 환수해야 되는 법 제정하라고 기자회견을 갔더니 안 왔어 아무도. 춥기도 했고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벌이나 우리 사회 기득권자가 아니라 다수의 약자, 노동자,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마 민주당의 정체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정체성,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다수 서민들을 위한 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 적대적 발언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좀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함께 가는 우리 민주당의 팀원들로서 저는 동지로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또 사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사과 공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요구도 공식적으로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개별적 노동 적대적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노동 적대적 발언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좀 대국민 또는 대노동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점과 동시에 주변 인사들에서 합당한 책임을 좀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 정도로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또 있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취조당하러 온 거 맞죠? 맞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